그러면 이런 삼파술에 오늘날에 준 영향은 뭐냐 했을 때는 이것은 인지심리학보다는 정신분석이라든가 우리가 원래 동굴의 비유 같은 것을 우리가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그 트라우마와 같은 과거에 갇혀 사는, 과거에 집착하고 이 억압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과거의 트라우마에 갇혀 살고 있고 그걸 인해서 어떤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방어 기제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정신의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정신 분석이었는데, 이런 정신 분석의 방법도 어찌 보면 이 동굴의 비유에 나오는 플라톤의 동굴 안에 갇힌 죄수의 삶으로부터 어두운 그림자에 갇힌 삶으로부터 동굴 밖에 빛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자, 이런 것이 결국 철학자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사명이라고 했는데, 플라톤이. 자,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삼파술적인 것을 플라톤이 이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다면, 이것은 오늘날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에도 영향을 줬다고도 볼 수 있겠고, 또 오늘날 실존주의 철학 또는 실존 철학자들의 어떤 비본래적인 인간 삶의 모습에서 본래적인 삶으로의 결단, 또 자신의 이기적인 삶으로부터의 어떤 탈존, 정말 양심적인 양심의 소리에 응답하는 탈존. 자, 이런 존재의 소리에 부름에 응답하는 탈존이라는 이런 목표를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것이 실존 철학이라고 한다면, 자, 이런 실존 철학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실존 치료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삼파술적인 방법이다. 소크라테스의 대화 중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정신분석이나 실존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이런 삼파술적 측면의 대화 방식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면 이제 플라톤으로 넘어가서 소크라테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이제 삼파술적인 대화의 기법을 어떻게 보면 비유를 통해서 그가 제시한 것이 이제 동굴의 비유 또는 선분의 비유, 또 좀 마차의 비유, 뭐 이런 것들 비유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제 비유를 예를 들자면, 여기 이제 그림 복잡한데 세계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오른쪽 끝이 이제 마차가 보이는 이제 밑에 쭉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관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의 세계관은 이제 동굴의 비유이자, 그 다음에 그의 인식론은 이제 선분의 비유로 얘기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차의 비유는 이제 영혼의 삼분서라고도 연결되고 있는데, 또 사회 철학, 계급, 세 가지 계급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 이제 이렇게 얘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맨 왼쪽에 동굴의 비유에 해당하는 그림자를 바라보고 있는 죄수가, 그 위에 이제 태양이 비추는 동굴 밖의 세계가 있죠. 자, 이렇게 크게는 두 세계로 나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플라톤이 말하는 동굴의 비유고, 이제 선분의 비유는 뭐냐면, 이제 오른쪽 표에 오른쪽에 보면은 삼각형도 있고 무슨 도형 어떤 도자기 같은 그림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중앙선, 그러니까 어디냐면은 동굴과 호수가 보이는 저 동굴 밖 세계를 사이에 가운데에 점선으로 찍혀 있는 곳을 반으로 나누면 그것이 이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또 호수와 나무와 태양이라는 그 부분을 반으로 나누면 다시 이등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동굴 속 세계도 보면은 이제 도자기 같은 모양과 그 밑에 도자기가 뒤집어진 듯한 이 거울에 비친 모습이, 뒤집어진 모습이 있죠.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다시 또 이등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좀 복잡하게 선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지만, 크게는 동굴 밖세계와 동굴 안세계를 나누는 하나의 이등분선, 그리고 동굴 밖세계나 동굴 안세계에서도 각각 반을 나눈 이등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굴 밖세계에도 보면은 태양과 저 실물인 나무가 저 호수에 비춰지고 있죠. 마치 여기 저 동굴 안세계에는 도자기가 거울에 비춰진 모습으로 여기 오른쪽에 그려져 있듯이, 그것이 이제 왼쪽에 보면 동굴에 투사된 그림자로서 보여지고 있죠. 자, 이런 그림자 세계가 동굴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또 동굴 밖세계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인식론 체계에서 보면 이렇게 크게 선분을 4등분을 한 것입니다. 아주 크게 보면 둘로 나눴고, 좀 작게 보면 4등분을 한 것인데, 그래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태양과 그 실물인 나무가 있는 이 동글박스에게 있는 것이 이제 이데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데아들이고, 태양은 이제 선의 이데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실물과 태양이 저 동글박스에게 있는 저 실물들이 바로 이데아들을 말하고, 거기 호수에 비친 것이 있죠. 칼라풀한 그림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동굴 속의 그림자처럼 흑백이 아니라 칼라풀한 그림자라고 하는 이 비유에 들고 있는 호수에 비친 그 그림자는 뭐냐면은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이데아적인 것으로서 이제 수학도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이데아적인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는 기하를 모르면 아카데미아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듯이, 이데아를 통찰하는데 꼭 필수적인 그 전 단계가 수학적인 계산 능력이랍니다. 수학적인 능력이고, 자, 이런 수를 계산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시했는데, 이성의 능력으로서. 오늘날로 치면 사실 도구적인 이성일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측면이죠, 이것이. 자, 이런 수학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이 수의 세계를 바로 호수에 비친 실물, 이데아들의 그림자의 세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데아에 가까운 것이라고 본 것이죠, 수는. 그런데 이제 동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림자들의 세계인데, 이것은 그냥 흑백 그림자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동굴 속 세계에서도 감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그 오른쪽에 보면 도자기 모양의 실물, 이런 그 개개의 사물들이 있고, 자, 이것은 크게 보면은 저 바깥에 있는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그 감각을 할 수 있는 실물들의 세계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 동굴 세계에도. 즉, 우리 현실에도. 이데아 세계가 아닌 현실에도 감각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실물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들이 이제 도자기로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는 저런 개개의 사물들인데, 이것들을 다시 이제 그림에 투영해서 보여지는 그림자들이 바로 동굴에 비친 그림자이자 또 저런 거울에 비친 그림자로서 표현해낸 저 오른쪽 끝에 도표에 나타난 그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감각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들은 것들을 전해서 추측하고 상상하는 세계를 말한다고 플라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동굴에 비친 그림자의 저 모습들은 저 실물의 세계로부터 2단계 이상 떨어진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림자의 그림자, 이런 표현도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엄격히 생각하면은 저 이데아의 세계의 이데아들을 모방한 그림자가 오늘날 이 감각 세계의 실물이라고 여겨지는 저 도자기 같은 것들이고, 즉 그것도 하나의 이데아의 그림자라는 것인데, 그런데 그 실물인 도자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영화는 그걸 촬영하죠, 실물의 세계를.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관람하는데, 자, 이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그 감독이 촬영한 그 영상을 바라보는 우리는 바로 여기 이제 뒤집어진 모양, 거울에 비친 그림자와 같은 또는 동굴의 벽에 비친 저 그림자와 같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상과 추측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이런 영화나 그림, 화가들의 그려놓은 그 회화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만화의 세계라는 것은 2단계나 떨어진 그림자의 그림자라고 해서 예술가들은 추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남겼어요. 왜냐하면 진리인 저 이데아를 바라보는데 오히려 방해를 주고 이 감각의 세계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미화시켜서 표현함을 통해서 여기에 중독되고 여기 이 그림자 세계에 만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기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만화나 오늘날 지금 이제 영화나 또는 이런 그 그림자 세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했던 것이 이제 플라톤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크게, 자, 이런 아까 이제 이데아들의 세계가 있고 숫자의 세계가 있고, 자, 이런 이데아나 숫자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파악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 그림에 보면 인간 영혼의 측면에서 보자면 이성의 능력입니다. 플라톤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서는 이제 기계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발음하면 뭐 의지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욕구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사실은 정욕, 즉 어떤 감정이나
욕망, 감정적인 측면을 또 굉장히 정욕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그 영혼의 세 가지 측면이 대응하는 이제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이고 이것을 오늘날 사회로 가져와서 이해했을 때는 통치자 계급은 이성을 발휘해서 지혜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지혜롭게 사회를 다스리고 수호자들은 의지, 기계라고 했는데 이 의지라고 했죠. 인간의 의지를 용기 있게 명예를 추구하고 용기 있게 사용해서 이 사회를 지켜나가야 되고 군인이나 우리가 경찰 같은 사람들을 말하죠. 관공서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생산자 계층은 절제를 해서 욕망을 절제하고 정욕을 절제해서 사회에 우리가 뭐 농사나 우리가 뭐 상공업을 하거나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이제 생산물들을 생산해내야 한다. 자, 이것이 플라톤이 말하는 세 계층의 사회 계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각 인간 영혼으로 치면 이성, 의지, 정욕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대응하고 차원에 각각의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이고 자, 이런 덕목들이 또 이러한 영혼의 기능들이 또 이러한 사회의 계층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하나의 개인의 삶이 이루어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이 대응한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 마차가 있죠. 흰말과 검은말을 몰고 있는 마부가 있고 마차가 있는데 이것을 플라톤의 어떤 인간관의 그 축소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쌍두마차가 끄는 이 삶이 곧 인간 개인의 삶인데 또 사회의 삶인 사회적인 어떤 사회가 운영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이제 마차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뒤에 있는 바퀴가 달린 저 마차에 해당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다.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마부와 두 필의 말은 인간 영혼을 구성하는 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영혼을 이성, 의지, 정욕 이렇게 나눴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여기 마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인간으로 치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흰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 그래서 이것을 말을 잘 듣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검은 말을 이제 정욕에 비유했는데 이것은 말을 잘 안 듣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부의 말을 잘 안 듣는 말. 그래서 검은 말은 이제 그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해 나가는 쾌락만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머리, 가슴, 배로 이렇게 나눠진다면은 신체에 비유하자면 머리에 해당하는 것이 마부의 이성적인 능력이고 가슴에 해당하는 것이 의지적인 흰말이 상징하는 의지적인 측면이고 배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는 이 또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해 나가는 이것이 검은 말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각 이성, 의지, 정욕 그리고 그것이 추구돼야 할 덕목은 지혜, 용기, 절제다. 이게 아까 말한 자 이것을 이렇게 두 필의 말 쌍두마차에도 비유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이성적인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치자 계급 아래 그림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인 흰말에 해당하는 자 이런 용기를 갖춰야 할 덕목으로서의 이 흰말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은 의지적인 이 측면이 개인이 아닌 이제 사회로 얘기될 때는 그 수호자 계층을 얘기한다. 그래서 군인의 그림이 나와 있죠. 군이나 경찰이나 공무원 같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검은 말에 이제 해당하는 것이 이제 정욕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절제가 추구돼야 될 덕목이라고 했는데, 이런 절제를 갖춰야 할 그 사회적인 계층으로 얘기하자면, 검은 말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생산자 계층이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낫을 들고 있는 농부를 지금 그림에 그려놓은 것 같아요. 자, 플라톤의 어떤 사회 계급 이론이라든지, 그의 덕 이론이라든지, 그래가지고 지혜, 용기, 절제를 좋아할 수 있는 정이라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얘기했다는 것이나, 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세계관에 대해서, 동굴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준 세계관에 대해서, 또 인식론을 설명했죠. 선분의 비유를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로 넘어가자면은, 그의 세계관은 결국은 가치관도 그렇고 인간관도 그렇고 결국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고자 있는 것이다. 즉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다. 마치 칸트가 예지적인 세계와 현상의 세계를 이해하고 있고 플라톤이 이데아의 세계와 즉 그림자와 같은 이 땅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또 둘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라고 하는 두 나라, 시비타스 데이하고 시비타스 테레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라틴말로 이해된. 그래서 그의 유명한 책 이름이 뭐냐면 시비타스 데이, 신의 나라라고 하는, 즉 신국론이라고도 표현하는 그의 대표작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나라를 나눈 것이 그의 세계관이다. 그리고 이 세계는 결국 이 역사라는 것도 이 두 세계, 두 나라가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인데, 즉 신의 나라가 이제 현실의 이 땅에서 하나의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교회로서 상징화되는데, 신의 나라는. 그러나 이제 이 신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원래 나라고, 이 보이는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원래 신의 나라의 불완전한 모형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한 신의 나라는 아니고 교회는 불완전한 형태를 갖춘 이 교회라는 것은 불완전한 신의 나라의 하나의 모델인데, 그 신의 나라의 원리가 결국은 국가를 교육하고 교화시켜서 최종적으로는 그 신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를 이겨내는, 이것이 최종적인 승리를 하는 것이 이제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국가의 우위에 서게 된 것이 중세의 세계관이었고, 그래서 교황이 각 나라의 왕을 임명하기도 한 것이죠. 즉위식을 할 때 보면, 그죠? 그래서 교황 앞에 무릎 꿇기도 했던 것이 이제 중세였다. 그래서 신의 나라가 지상의 나라의 우위에서 그것들을 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도 결국은 투쟁해 나가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승리를 해 나가는. 자,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역사관이자 세계관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세계관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일까? 즉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 이건 공간적인 구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라고 해서 신의 나라는 저 하늘에 있고 지상의 나라는 이 땅에 있다 해서 공간적인 구별이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를 않고, 신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또 지상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결국 사랑의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의해서 구별되는 것이다. 즉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신의 나라가 되고, 자기와 물질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지상의 나라가 된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원리, 사랑하는 대상과 추구하는 그 가치에 의해서 나라를 구별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가치관도 결국 둘로 이렇게 얘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덕목을 치면 그 플라톤의 네 가지 덕, 지혜, 용기, 절제정의라는 세속적인 이런 덕목에다가 종교적인 덕,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자, 이런 덕목이 추가됐을 때 7개의 덕목이 이제 주된 덕목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궁극적인 가치라고 하는 진리라든지 선이라든지 도덕적인, 또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또 종교적인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이런 가치도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최고의 덕목은 사랑이다라고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도 제일은 이제 사랑이다라고 하는 세인트 바울의 그 이야기가 있듯이 크리스천리티에서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이제 그 종교적인 세 가지 덕목이고, 지혜, 용기, 절제, 정의는 이제 플라톤도 말했던 네 가지의 세속적인 궁극적인 덕목이었는데, 이것들을 통합해서 7개의 덕을 또 가장 최고의 덕으로서 뽑는다면 사랑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모든 덕목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자, 결국은 도덕적인 선이나 궁극적인 진리도 사랑에 의해서 알려지고 사랑에 의해서 실현된다.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시간이겠죠. 다음 시간에 숙제로 내줄 레미제라블에도 보면, 그 뮤지컬에 보면 그런 대사가 있어요. 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 이런 대사가 나와요. 뮤지컬의 가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신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즉 신을 안다라는 것은 이제 궁극적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다면, 궁극적인 진리도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 즉 사랑에 의해서 알려진다는 것이고, 도덕적인 선한 삶도 결국 사랑에 의해서, 신과 이웃을 사랑함을 통해서 실현된다. 아름다움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인간도 그래서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신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로맨스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래서 신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즉 신을 통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과 이 세상만을 세속적인 가치를 쫓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지상의 나라의 사람과 신의 나라의 구성원이 이제 나눠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은 신을 향한 기나간 여정이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거듭나는 과정인데 신을 사랑하지 않던 옛사람이 신을 사랑하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이제 인생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쓰는 표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떻게 보면 표가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하고 아우구스티누스 대변되는 즉 소크라테스 플라톤과 또 아우구스티누스 대변되는 고중세 철학을 우리가 이제 고대와 중세 철학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최종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래요. 플라톤의 세계관은 크게 두 세계로 나눴죠. 이데아의 세계와 그림자라고 동굴 속의 세계라고 하는 이 현상의 세계, 동굴박세계라고 하는 이데아의 세계 둘로 나눴고 가장 중요한 뭐 핵심적인 그들의 인생관과도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을 보자면 알면 행한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이 철학은 알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덕목에서도 지혜가 가장 중요시됐죠. 또 통치자 계급, 새 사회를 구성하는 통치자 계급을 구성하는 원리도 그들이 갖춰야 할 덕목도 지혜였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은 몰라서 선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다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어떤 낙관론이고, 또 낙관론적인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면 이제 행한다라는 표로 얘기될 수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세계관은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과 이 땅 이렇게 이제 보통 공간적으로는 하늘나라와 이 땅의 세계 이렇게 나누면 꼭 공간적인 구분 같은데 그것은 사실 원리가 다르다고 그랬죠.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의 가치관에 의해서 두 나라가 나눠지는 것인데 신의 나라는 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걸로 구성된 사회고, 지상의 나라는 이제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또 세속적인 가치만을 쫓는 돈과 명예나 권력과 또 쾌락만을 쫓는 자 이런 삶을 산다면은 그것은 지상의 나라의 구성원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인생관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라는 오늘날 많이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알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면 그 사랑이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또 사랑이라는 인간의 작용, 사랑이라는 활동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헤브라이즘적 가치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진리이고 궁극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은 곧 사랑이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헤브라이즘에서 그래서 사랑을 가장 최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헤브라이즘이고 지식이나 어떤 지혜와 같은 이런 알을 중요시하는 요소. 플라톤도 보면 수적인 수학적인 계산적인 능력도 굉장히 높게 평가한 것이거든요. 동굴박세계를 구성하는 그 호수에 비친 그 칼라프란 그림자를 수라고 얘기했듯이 수학을 철학적인 것들 바로 아래 두고 있는데 철학적인 지혜에 도달하는 바로 아래에 수학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적인 과학적인 지식이나 알의 문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의 이런 아카데미아에서 가르친 이 내용들이 오늘날 대학이나 학문 세계, 아카데믹한 세계를 이루고 있는 어떤 표준적인 어떤 기반에 플라톤주의가 있다. 알을 중요시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러나 이제 헤브라이즘은 암보다는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랑,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훨씬 중요시했다. 자, 뭐 하나의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피노키오 동화를 봤는데 피노키오도 사실 학교를 가서 그가 리얼보이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삶을 통해서 공마단과 또 플레저 아일랜드 등 또 고래 뱃속이라는 이 험난한 인생 여정의 삶 속에서 그가 진정한 사랑에 눈을 뜨고 그래서 제피터 할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만큼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주면서 삶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용기 있는 결단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진실의 눈을 뜨게 되는, 자, 이런 과정을 봤을 때는 트루스풀하고 그가 브레이브하고 논셀피시한 이런 삶을 살게 된, 자, 이걸 통해서 그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천하고 깨닫게 됐는데, 자,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식의 이런 헤브라이즘적 철학을 담고 있는 하나의 동화일 수 있겠다, 피노키오는. 왜냐하면 피노키오는 살며 사랑하며 배웠지, 학교 가서 수학을 통해서 수학적 지식이나 과학적 지식을 배워가지고 그가 리얼보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그래서 계몽주의적인 요소보다는 뭐 낭만주의적인 요소에 가깝고 또는 실존주의적인 요소에 가깝고, 이것은 헬레니즘적인 요소보다는 헤브라이즘적인 요소에 가깝다. 철학에 가깝다. 그의 세계관이. 그 피노키오가 담고 있는 세계관은, 그 동화가.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을 보게 되면 아까 플라톤의 세 가지 덕목과 세 가지 덕목 플러스 정의라고 하는 그 세 가지 덕목, 지혜, 용기, 절제가 잘 조화됐을 때 이제 정의라고 하는 덕목이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을 얘기했는데, 자, 이것이 각각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목과 통합해서 7개의 덕을 얘기했다고 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에서 말한 그 믿음, 소망, 사랑일 것입니다. 그 덕목은.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세속적인 플라톤의 철학이 말해지는 덕목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사랑이 될 수 있냐 하면,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그 다음에 용기는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냐. 용기라는 것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논셀피시한 러브가 곧 용기라는 덕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절제는 어떻게 해서 그럼 사랑일 수 있느냐. 절제라는 것은 탐욕스러움을 제어하는, 지나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절제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탐욕을 제어 못하는 사랑은, 그것은 무절제한 삶이고, 절제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지나친 탐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랑을 실현한 삶이 되겠다. 자, 그럼 정의는 또 무엇인가? 정의도 역시 사랑으로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의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랑이다. 불이란 옳지 못한 것을 선택하는 이제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플라톤이 말했던 이 네 가지, 플라톤이 말한 그 헬레니즘 시대의 네 가지 덕목, 인간의 세속적인 삶에서 중요시된 이 네 가지 덕목이 아우구스티누스에서는 모두 다 궁극적인 진리이자 궁극적 가치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에 의해서 다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되고. 자, 인간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플라톤의 이 인간관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귀족주 사회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또 노예제도가 있었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차별성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플라톤의 철학 하에서도. 왜냐하면 그래서 그 귀족과 이제 노예를 나눴는데, 크게 보면 인간을, 평민은 이제 중간층에 있지만 그 귀족과 평민과 노예를 이렇게 나누는 이런 그의 철학은, 인간관은 결국은 귀족들을만이 이성적인 존재자이고, 그들은 철인 왕이 돼야 되고 통치자 계급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노예는 야만적인 존재자고 비이성적인 존재자고, 그런 노예는 언어나 수학적인 능력도 없고, 결국 그들은 귀족의 지배를 받는, 착취를 받고 지배를 받고 관리를 받아야 할 어떤 대상으로서만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분의 서열이 고정되고, 이것이란 계급이, 계층 내지는 계급이 영속화될 수 있는 사회를 그려내고 있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국가에 보이는 세 계급에 대한 그의 이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분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헬레니즘 시대였는데, 헤브라이즘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 노예라는 것이 계급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거느린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7년 경작을 같이 하고 나서는 휴경을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노동자들은
풀려나는, 해방되는, 자, 이런 해를 맞는 것이 이제 안식년이라고도 하는 7년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속하는 이런 신분 서열이라든지 계급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에서 이제 자유로운 인간, 평등한 인간, 그리고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가치관이 또 인간관이 형성됐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날 근대 노예 해방이라든가 또 근대 시민혁명의 밑바탕이 되는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나 사상은 프랑스 혁명의 밑받침이 된 이념이나 사상은 헬레니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헤브라이즘적인 가치관에 어떻게 보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